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2020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쟁점들을 짚어보고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 이번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지역 현안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광주 전남 시도통합에 대한 논의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신 국회의원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들, 국민들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국정감사 풍경도 좀 많이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요. 네. 국감이 예전보다 훨씬 좀 간소화됐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산자위 같은 경우는 네. 산업부 감사가 보통 한 이틀 정도 하는데요. 네. 하루 정도로 줄였고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출석도 최소화했고 네, 심지어는 보좌관들이 이 국정감사 현장에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마스크 쓰고 그 증인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면 마스크를 써가지고 네. 이 말소리가 마이크에 전달되지 않아서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도 한번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신 것처럼 언택트 또 생활의 연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를 화상으로 국정감사를 시도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환경 문제를 각별하게 좀 신경 쓰는 국정감사가 돼서 네. 평소 국정감사 때 보면은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들이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네. 특히 저희가 속해 있는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는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최초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감기관의 서류들을 하나도 없이 깨끗한 책상 위에서 네.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블렛을 사용을 하거나 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네, 어떤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과방위 차원에서의 실천을 했구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국감스타라고 하죠.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정부를 감시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받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두 분은 어떤 목표로 했나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준다면 어떤 목표로 이번 국감을 진행하셨던가요? 저의 경우는 대체로 에너지 산업을 다루는 어떤 상임이기 때문에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는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산자위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네네. 이번 국감에서는 제가 산자위 쪽에 초년병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 국감의 핵심은 에너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부담, 특히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네. 또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을 다루는 그런 어떤 국감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지방입니다. 그렇죠. 지역에서의 어떤 중소상공인들 또 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서민과 시민의 삶에 있어서 에너지는 중요한 비용인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이 분야에 대한 걸 산자위 집중적으로 하셨군요. 이영빈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과방위는 어쨌든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생을 어떻게 잘 살피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선언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뉴딜 이것들에 포함해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었죠. 특히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요구됐었는데 특히 OTT 산업과 관련해서 넷플릭스라든지 해외 OTT 사업자들과 잘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네. 또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잘 핵심적으로 다뤘고요. 네. 특히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특히 5G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되는데 네. 네. 이 통신비 부담과 네. 그리고 5G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도 인하하되 5G 산업을 통신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주마가편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볼 때 뭐 언론을 보거나 국회에 중계되는 화면을 보면 연일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기 사건이다. 아니면 정관계 로비 사건이다. 논란 속에 뭐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문서 공개 이후에 검찰 게이트까지 이제 비화되는 조짐인데 뭐 국정감사 국회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번 사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라임과 그 옵티머스 건을 권력형 비리다라고 지금 야당이 몰고 가다가 네. 최근에 그 라임의 김봉현 회장의 어떤 폭로에 의해서 여야가 망라된 그런 어떤 오히려 좀 더 사기 사건에 가까운 그런 어떤 여야가 이용된 네. 그런 그 사기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뭐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지만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검찰의 자세가 네. 가장 크게 돋보였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검찰에서는 네. 뭐 오늘 그 추미애 장관께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요. 김봉현 회장 그 66차례 그러니까 66회나 불러서 그 취재하면서 주로 야당이 아닌 여당의 그 권력 실세들의 어떤 그 비리를 추궁하고 또 그것을 유도해내는 그런 취재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야당과 검찰이 개입된 비리 그런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네. 아예 그냥 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체 처리했던 그런 부실한 수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검찰이 이제 더 이상 군림 없는 검찰이 아니라 또 국민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네. 끊임없이 검찰은 그 피고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취조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정보 수집을 했던 것들이 드러나 있었고요. 그것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을 통해서 총괄 지휘됐던 그런 그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장관도 오늘 아침에 직접적으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거고 특히 서민들의 투자 손실을 초래한 대단히 심각한 금융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현재 네. 드러난 팩트고요. 특히 이미 옵티머스 사건에 관련해서는 서울지검장 출신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지검장 당시에 이미 수사를 진행했던 문제이고 네. 어찌 보면 이걸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법무부의 감찰이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면은 모든 것이 뭐 백일화에 드러날 텐데 네. 이것을 무턱대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는 야당의 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야당이 뭐 이걸 특검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공수처가 진작에 시작을 했더라면 공수처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사를 했을 문제인데 지금 공수처를 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이것을 좀 공수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천해서 네. 이런 문제들이 다 함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성과 속에서 네. 옵티머스 사태 역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주길 바랍니다. 사건을 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권을 발동하니까 이제 뭐 미디어를 보면 언론을 보면 추미애 장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단지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수사권 발동.
지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번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검찰에 의한 그런 어떤 그 검찰권 남용의 사례는 네.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생계형 그런 어떤 사안에서부터 한명숙 사건이랄까, 한명숙 총리 사건이랄까, 또 이번에 그 시사 직격을 통해서 거론됐던 그 신계륜 의원 등 의원들이 거론된 네. 그 사건 역시 대다수가 그런 검찰의 어떤 이 의해서 조작되고 또 의도된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뭐 이번 사건 옵티머스라든가 이 라임 사건도 그 본질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검찰권의 남용과 국민들의 수많은 그 억울한 그런 사정들이 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검찰 개혁, 특히 그 공수처의 어떤 그 신설은 아마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주호영 그 원내대표께서 네. 이번에 그 라임 사태에 따른 그 야당 의원들이 거론되자마자 이제 특검을 주장하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그것도 공수처법을 과 연계해서 특검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이제 국면 전환이라든가 물타기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뭐 공수처든 특검이든 간에 그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그 법의 엄정한 처리를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이 정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조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어떤 제안 그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하자 뭐 이런 것이 오히려 야당에게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외에 수사 지휘권을 지휘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또 논란 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문제도 적시를 했어요. 추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냐.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라고 청와대는 뭐 추 장관이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심 없이 이 검찰 개혁과 그간에 오랜 관행이 되어 왔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그 정부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 아닙니까? 네. 공정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 조국 그 전 법무장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법 검찰의 태도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태도가 전혀 달랐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또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법무부에서 강하게 검찰 개혁의 어떤 소신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에게 지금 전국적인 현안 중에 뜨거운 내용, 국정감사 현장에서 계셨으니까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그 지역 현안과 함께 또 두 분께서 각자 활동하신 내용들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우 의원님께서 앞서 좀 언급하셨지만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경제성은 좀 없는 건데 그렇게 됐다. 그렇지만 뭐 위법한 것은 또 아닌 거 이래 하다 보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감사원이 문제일치한 거 아니냐 했고 여당은 여당대로 별 문제 없고 탈원전 정책이 그래도 의미 있다는 걸 얘기한 다음에 정쟁만 낳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월성 1호기의 그 특징, 그 월성 그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은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중수로형 그 핵발전소입니다. 네. 그래서 핵폐기물 자체가 그 다른 그 핵발전소보다 4배 이상 많이 나오고요. 또 핵물질, 방사능 뭐 이런 것도 방사성 핵물질들이 방출이 아주 심합니다. 삼중 수소 등 국민들의 그 건강에 해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하고 네. 월성 그 핵발전소의 경우는 지금 그 폐기물 처리장이 전혀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고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따져줘야죠. 마찬가지 이번 감사원 감사가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은 네. 이런 그 경제성 외에 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려한 그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좀 더 추적하고 앞으로 또 새로운 그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가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일관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결과는 뭐 그것 자체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탈핵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것은 어떤 탈핵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략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문제 또 이번에 장마가 아주 길어서 홍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기후 위기의 문제고 네. 네. 결국은 탈탄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바로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탈핵의 문제는 사실 지금 당장 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나 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안전의 문제입니다. 결국 원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라기보다는 안전의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거죠. 그렇죠. 월성 1호기와 마찬가지로 한빛원전도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길게는 4년 이상 이렇게 중지돼 있고 지금 가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사회에서 거론됐던 바와 마찬가지로 한빛원전도 출발 당시에 어떤 원전 마피아와 일부 정치권에 의해 가지고 저질러진 부실공사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위험들을 노정시키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것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이런 부실공사에 의한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또 영광 국민들의 그런 어떤 명예를 훼손했던 것에 대해서 네. 유감 표명과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네. 당연히 한수원 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신정훈 의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영근 의원님이 이번에 국감에 지적한 핵심 사안이 방금 말씀하신 한빛 원전의 문제였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죠. 네. 이게 뭐가 문제였고 시청자들이 쉽게 어떤 문제인 걸 감사에 지적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빛 원전 3, 4호기가 네. 이제 현재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이 한빛 원전 3, 4호기는 완전 국산화된 원전 1호입니다. 네. 특히 50대 설계 착수해서 말하자면 전두환 정부가 만든 원전인 거죠. 네. 이 원전의 주 건설 사업자는 현대건설이었고요. 네. 특히 이 원전 건설이 국산 1호기 때문에 많은 설계 변경들이 한 600여 회 이상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600회. 설계 변경이 있다 보니까 공사 완료하는 시점까지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공사 기간은 많이 단축된 편입니다. 네. 목표로 했던 공사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 줄다 보니까 네.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야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네. 횟수가 다른 우리 국내 원전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많았어요. 아, 네.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극 발생과 균열이거든요. 네네. 이 한빛 원전 3, 4호기는 국내 전체 원전에서 가장 많은 공극과 균열 발생 그리고 철근이 또 노출되는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그렇죠. 3, 4호기가요. 3, 4호기가 네네. 그만큼 한빛 원전 3, 4호기는 부실 시공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철근을 그냥 바로 함께 콘크리트와 함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철근을 넣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안내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철근은 또 부식이 되잖아요. 이 부식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 윤활 역할을 하는 그리스를 충진을 해요. 근데 그 그리스가 경락 건물 밖에서 발견이 되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 구조물에 균열이 없으면은 그리스가 밖에서 보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조사단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그렇게 냈습니다. 이 균열 가능성에 대해서 심층 정밀 조사해야 된다.
근데 원안위에서는 이것을 모른 채 하거나 특히 한빛원전 3, 4호기 재가동에 관련된 승인하는 과정에 이것들을 평가 항목에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재가동 아직 3, 4호기 안 하고 곧 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이런 안전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 재가동과 관련된 일정을 뭐 만들어 놓거나 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들이 결국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 보고서에 입각해서 정밀한 재조사를 착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가동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의원님, 신정 의원님께서는 그 국정감사 기간에 발의된 법이 저희들 큰 주목을 했는데 한전공대 설립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이름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 발의. 네네. 현재 진행 상황, 이것도 발의한 내용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한전공대를 2022년 네. 3월 달에 개교하겠다 하는 대통령 공약이 네. 있는데요. 그걸 실현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공정이 지금 그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캠퍼스가 이 기간 내에 완벽하니 갖춰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캠퍼스 문제. 또 하나는 네. 행정 절차상 이 기간 내에 행정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전에서는 부단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해 나가면서 정부하고 함께 의논해 왔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그 공약 기간 내에 가능한 거냐. 네.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좀 담아가지고 그 어려운 과제들을 좀 풀어내보자 하는 것에 그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네. 이번에 한전공대법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전공대 그 법의 핵심은 네. 뭐냐면 핵심은 우선은 뭡니까? 이제 정부 지자체 한전이 네. 이 한전공과대학이라고는 법적 형식상은 사립대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전공대가 지향하는 가치가 세계 인류의 어떤 그 에너지 특화공대를 그런 어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담는 조항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 내에 현행법으로는 소위 이제 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행정 절차를 이 특례 규정을 두어서 한전공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네. 뭐 제가 발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물론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이 당의 어떤 그 중점 과제로서 좀 추진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어떤 그 건의를 드렸고요. 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그 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정운천 국민통합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야당이 특혜를 가지고 광주 있습니다. 호남 지역구 두겠다는데 핵심 예. 의원이신 거죠. 예, 네. 예. 네. 그 야당의 호남 국민통합 추진위원장에게 그 법안의 내용을 설명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구했고요. 또 그 이종배 정책위 의장, 야당의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께도 그분이 그 과거에 20대 국회 때 산업자원위 위원으로서 한전공대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반대했던 분이었는데요. 네. 그런 분을 만나서 그 김종인 대표가 주창하는 그 호남 이게 정책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지할 건 지지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네. 함께 그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공감했습니다. 네. 물론 51명 대부분이 우리 여당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네. 야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들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노력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행상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 그 지역구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다주 SRF 지역의 뜨거운 현안인지 아시죠? 네. 의원님께서도 입장도 내고 했는데 뭐랄까요? 범대위가 또 거버넌스를 어렵게 이뤄냈는데 범대위가 탈퇴해버리고 네. 그러면서 이 문제 광주시와 전라남도 걸려있는 문제인데 또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간략하게 좀 얘기해 제가 주시죠. 산업부 국감과 이번 지역 난방공사 국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네. 이 나주 SRF 사태는 그 쓰레기를 연료하겠다는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네. 그 과정에서 정책과 법의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쓰레기로 있을 때 또 이 연료로 있을 때 형식은 다 같은데 결국은 쓰레기로 있을 때는 광주 쓰레기는 광주가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료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니 나주로 넘어왔어요. 사실상 거대 도시 광주의 쓰레기를 나주 혁신도시에서 처리한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죠. 네. 이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상식적이고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생각합니다. 한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의 그 전제 조건인 손실보전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광주 쓰레기로 인한 손실보전 방안도 나주 시민이 부담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해결하지 말자는 그 논리나 다름없는 거고 광주 쓰레기 문제가 한난과 광주시가 그 공동으로 설립한 SPC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광주시와 한난 그리고 산업부 그리고 환경부까지 함께 한 다자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주 시민의 부담이 아니라 네. 또 나주시가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광주 쓰레기의 합리적인 처리 방안과 함께 그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한난에서도 충분히 또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시도통합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용 의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저희 이번에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예산 R&D 예산 불균형 문제도 좀 지적하셨던데 어떤 상황인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연구 예산에서 불균형이다라는 건 또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불을 끄겠다. 그래서 세 가지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좀 자임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지역 불균형의 문제,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이 당하고 있는 불공정의 문제, 네. 또 원전의 안전 문제, 그 불안전의 문제 이 세 가지 불을 이야기 드린 건데요. 그 중에서도 네. 이 지역 불균형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국 사회가 발전해가는 가장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역 불균형 극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R&D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성장할 전략인데 네. 그런 것들조차도 다시 말해서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문제이거든요. R&D 전체 예산 33조 정도가 되는데 네. 70% 이상이 결국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있고 78%입니다. 거의 80%거든요. 네. 22% 정도만을 나머지 지역에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전남 지역은 1%가 채 안 됩니다. R&D 예산이요. 네. 그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면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데다가 선택적으로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R&D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그러네요. 뭐 이 상태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R&D 예산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데 국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지역 균형 뉴딜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그린 디지털 지역 균형입니다. 특히 이 지역 균형 문제를 저희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음 정부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로 이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R&D 이 불균형 얘기하니까 좀 같이 추진하고 계시는 에너지 공대, 한전 공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그 토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현재 두 분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는 광주 전남의 시도 통합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올라 있습니다. 각 시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시도 통합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도청 이전 과정에서 나왔던 광주 전남 간의 시도 통합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네. 뭐 저는 그때 당시에 광주 전남이 하나의 뿌리고 하나의 경제, 정치, 행정 그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도 통합이 원칙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는 시도 통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20년 전에 그 아픔도 굉장히 좀 정략적으로 출발한 시도 통합이 결국은 도청을 이전하는 근거로서 이렇게 작용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그 이용섭 시장의 시도 통합론이 정권 그 지방자치 전반기부터 좀 꾸준히 이야기됐었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과 함께요.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그런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고 그걸 뒷받침해서 이렇게 나왔더라면 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시도 통합 뭐 이야기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광주 쓰레기를 나주에 팔아먹는 게 시도 통합의 자세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교통이라든가 또 무항공항 문제라든가 영산강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함께하겠다는 그런 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시도 통합의 어떤 그 앞단을 놓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진지하고 장기적인 과제를 그 목표를 두고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제안드렸던 것이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꼭 달성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수도권과 지역의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는 결국은 광주와 광주 전남 사이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이걸 이끌어가기 위한 물질적, 제도적 여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이런 메가시티로서의 광주 전남이 통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을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강제로 또 빨리 추진하는 문제보다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결국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면서 행정통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왜 갑자기 행정통합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광주 전남의 통합이 가져다 줄 시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경제 산업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먼저 좀 통합이 되어가고 그 위에 문화를 담고 그리고 행정이 통합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저는 생각해 보고요. 그런 것들만이 시도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현재 앞으로 그 국민, 시도민의 이익을 위한 시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시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시도 통합 외에 또 그 외에 국정감사 쟁점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그린 뉴딜 또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그 광주 전남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자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광주 전남이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커 나가는데 또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한전공대가 착실히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한전 등 에너지 기업들이 지역 경제, 지역 산업의 어떤 그 선두 중심이 돼서 어떤 지역 에너지밸리를 좀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는 국난 극복, 그리고 민생, 평화, 그리고 미래 전략 국감이었습니다. 네. 국감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점 도출한 것을 넘어서서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이 너무 피폐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이 큰데 우리 국회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더 잘 보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5G 기지국 검사 요원들 문제, 또 우편 집배원들의 과로사 문제, 원전의 그 비정규직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특히 이 방송 관련해서는 막내 작가들의 처우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해 가야 된다. 그래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히 소중한 이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되고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상시 국정감사를 좀 도입해서 상시적으로 질의하고 문제 발굴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과 성과를 짚어보고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광주 전남 현안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